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소식을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자,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오선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비서실장 등 인사 쇄신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 발탁 과정에서 지금 비선 조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에서는 도대체 윤석열 정권 최순실이 누구냐, 이런 공세까지 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양보 없는 맞수택을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패배 16일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방식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야당과의 소통, 직접 대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이상민 의원님, 여당 내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야당을 직접 뭐 언급하거나 공식적으로 이제 당에서 발표한 건 대통령 편을 뭐 안 들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대통령이 하여튼 진심으로 총선 민심에 대해서 부응하고 뭐 그런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별로 울림이 없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봐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네. 어쨌든 지난 강서구청장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 때도 그렇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네.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 지금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표로서 심판을 해서 그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이 어쨌든 자신이 속한 정당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특히 자신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짐짓이라도 네. 근데 전혀 그런 자세를 보이지를 않으니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죠.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총선이 끝난 뒤 일부 당선자하고 전화 통화에서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이렇게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봤더니 그냥 좋은 말의 나열이요. 미사 여구의 나열인데, 근데 그 핵심은 국정 운영 방향은 좋은데 소통의 부족.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 대통령실에서 홍보나 공보를 잘 못했다. 예. 이런 질타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정운영 기조를 전혀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보다 국민들한테 잘 알리는데 홍보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는 오히려 고집을 더 피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고요. 대통령께서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국민은 총선의 표심 또는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국정 지지도, 이게 국민이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아마 본인도 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이 분명히 그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는 것이 좀 그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민심하고 네. 분명히 본질은 아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뭐 태도, 자세, 그 또 방향, 이게 다 총체적인 거지. 어느 걸 뭐 두부 자르듯이 요거는 뭐 자세, 네. 어느 건
뭐 국정 방향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뭔가 큰 결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예. 총선 전국에서 선거 전국에서 아무리 거리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말하자면 뭐 저 같은 경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부조리고 불이고 예. 또 조국의 신당도 예. 뭐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장본인이 예. 당을 뭐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고 사회 개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해도 예. 그건 국민들이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알아요. 이재명 대표의 예. 큰 결함이 있다. 또 조국의 신당에도 큰 예. 어떤 문제가 있다.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하는 이 집권 세력, 예. 그 여권의 결함은 더하다. 그러니까 니들은 더해. 이런 평가거든요. 이런 평가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재명 뭐 조국 특히 이제 이재명을 필두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사당, 뭐 개딸, 뭐 이런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권에 대한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평가 이하로 심판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은 뭐 상대를 보고 얘기하기 이전에 자신을 보고 바꿔야죠. 대전환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받아들인 그 국민들이 네. 뭐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심하게 말하면 억울함의 표시인가? 근데 그거는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이 총선 패배 이후 조사에서 11%가 급락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수층조차도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김한규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도 야당 대표와도 좀 안 만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은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리죠. 제가 선거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2020년, 22년 보궐선거, 24년 세 번 선거를 이제 계속 나왔는데 좀 독특했던 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이 싫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 선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공정성의 문제, 국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 야당하고 협치하지 않은 문제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다 풀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특검이든 아니면 여하튼 공정한 수사든 뭔가 해야 되고 국민 아픈 문제는 최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야당하고 협치 문제인데 그게 영수회담이든 뭐든 이런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지금 20%의 대통령 지지도가 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가 꽤 오래 갈 거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실튼 졸튼 그 전국 주도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설사 뭐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추는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조치를 해나가면 전국 주도 충분히 해나갈 수 네. 있대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저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겠죠. 또 지금까지 안 만났죠. 예. 근데 갑자기 총선돼서 뭐 결과가 이런데 또 만나라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뭐 접근을 하더라도 우선 그 대통령으로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거 총선 결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의 리더십과 여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건이라든가 예. 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든가 예.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지금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부정적 평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풀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렇죠. 최상병 건도 지금 물론 야당이 낸 것에 보면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뭐 독소 조항이라든가 그거는 적절치 않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건 여야 합의해서 그건 뭐 수정제 보완을 하면 될 테고 하여튼 그런 등등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엉거주춤 끌려가듯이 곧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고 4월 11일 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비서실장과 그 총리 후보를 인선 발표하겠다. 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10일 네. 넘어서까지 네. 지금 갈팡질팡하고 예. 있어요. 보기에는 예. 그런 것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권위,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상당한 기대도 하고 설마 이거는 해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에서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전 지지도가 20몇 %라고 하지만 이런 거 무너지는 건 네. 과거에도 봤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까지 네, 뭐 추락했어요. 그보다 뭐 더 바닥이었어요. 저는 그때 열린우당 소속이었으니까 네. 겪어봤는데요. 무너지는 민심 무너지는 건 네. 금방 무너집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쇄신 인사가 좀 척척척 좀 멋지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박영선, 양정철 전직 민주당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선 논란이 불거졌단 말입니다.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을 제끼고 전혀 그 개선 조직이 없는 사람이 언론에 그 사실을 알린 걸로 돼 있거든요. 김한규 의원님. 이거 정무비서관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청와대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네. 비선이 대통령하고 상의는 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이 조언들을 공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내는 뭐 가족하고도 상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고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는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뭔가 공식 라인이 아닌 데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인물들을 야당 출신 의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협치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정무 라인에서 야당과 여당의 여러 정치인들한테 미리 의견을 구하고 특히 야당의 국회 동의권이 대상인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을 한 2-3명 갖고 와서 예. 향후 야당하고 같이 일할 만할 때 어떤 분이 좋겠냐. 우리는 이 세 분 안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협의를 하는 모습이 이게 협치인 거거든요. 꼭 민주당 출신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당 출신 인사라도 그런 협의의 과정이 중요한데 뭔가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그 야당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김황식 총리를 추천받았고 그분이 장수 총리를 하면서 상당히 명총리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안 하실까요? 제가 보기엔 그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본격적인 논의의 탁상에서 거론됐다기보다는 어느 한 구퉁이에서 그냥 아이디어 수도 나오고 그를 언론에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권하고 어쨌든 소위 준 연합정부 형태라도 하기 위해서 예. 총리나 뭐 이런 인물들을 네. 추천을 받고자 한다면 네. 정식으로 그걸 그렇죠. 하든지 예. 아니면 물밑에서 일정한 컨센서스를 형성을 네. 하든지 예.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이라는 그냥 정식의 그냥 건조한 그런 절차를 받고자 한다면 빨리빨리 해야죠. 여권이든 야권이든.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싫겠지만 예. 이거는 자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거든요. 네. 총선 결과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하고 협치 아마 그거조차도 뭐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싫으시겠지만 현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에 수용을 해서 그 지금 민주당과 또는 조국 신당과 협의를 해서 적임자를 물색하는 걸 한번
공적인 프로세스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심중에 두고 있는 인물을 빨리 그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명 절차 밟아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말하자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짙으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이제 유튜브도 동시 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그런 게 올라와요. 안철수만 간 보는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간을 본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또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박영선 양정철 발탁 관련해서 언론에 그 사실을 알려준 라인이 홍보기획 라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김건희 여사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그런데 뭐 언론에 나온 사실을 갖고 추론을 해보면 통상적인 방식의 그 인물평 검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최소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논의를 한 다음에 여론을 확인해 보는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바이패스하고 누가 비서관 선에서 외부에 흘렸을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가족인 거 아니나 가족이든 측근인 거 아닌가라는 네.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저는 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예. 또는 그 외의 제3의 인물 네. 뭘들이 이런 인사 문제 또는 정무 문제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죠. 예. 그 진위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뭐 확인도 잘안 아직까지는 할 수 소문이죠. 없는 네. 거고 그 소문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차단하는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나 소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컨대 특별감찰관을 빨리 국회한테 여야한테 독려를 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추천을 네. 받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지금 뭐 법률수석이든 또는 민정수석이든 뭐 부활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해야죠. 지금요. 예. 그래서 특별감찰관 네.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빨리빨리 해서 이중 삼중에 이와 같은 소문이 모락모락 나오지 않게끔 네. 제도적으로 차단시키는 장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도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갖다붙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위한 예방 조치나 방지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를 확산 재생산하는 역할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두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이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선 이제 국민의힘은 관리형 비대위로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이 이제 비대위원장에 추대되면 패장이 당을 다시 이끄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험지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은 혁신형 비대위를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예.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글쎄, 뭐 혁신형인지 관리형인지가 그것도 아니 뭐 저 혁신도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고쳐야 될 것이고, 네. 뭐 저 혁신형이라고 그래서 평생 해오던 것을 뭐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뭐 그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비대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고, 네. 만들려면 가장 적절한 것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그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겹쳐 있는 어려움 속에 다소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라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 이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를 잘 공정하고 또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김한규 의원님이 특별히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민주당도 다음 전당대회가 8월인데 예. 벌써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의 어떤 분이 다음 대표가 되면 좋을까 예.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갖고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이 공론화되진 않고 당장 이제 5월 3일 날 원내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일단 의원들은 관심이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당 대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친명 비명 이거를 넘어서서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의 어떤 뭐 분열이라든지 안정적인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년간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행정력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 2027년 대선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면 도전을 해서 지난 2년과 달리 이번에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공천한 사람들로 의원들이 구성됐으니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태라서요. 아직은 좀 이른데 의원들이 선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 내부 사정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안 하고요. 한국 정치 전체 상황을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물론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입장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 민주당이 방탄했고 방패막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그런 당은 아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에 휩싸이면서 당을 그렇게 전락을 시켰고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정치에 지금 더구나 압도적인 일당이잖아요. 이 국회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한국 정치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의 그 일당의 리더십이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또 나와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한국 정치를 휘몰아간다. 그러면 참 걱정됩니다. 반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궁금한 게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중진들도 많이 아시니까 뭐 보시기에는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저 김원규 의원도 괜찮은데. 예. 예? 아니 저기 어때요? 아니 저 김원규 의원님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당이라는 게 뭐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특정인에 의존하는 리더십 갖고는 사실은 그 당의 싹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번에 당선인이 된 김재섭, 예, 그러니까 두 분이 37세 되면은 저는 되고 있잖아요. 성큼 뭐 굳이 세대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좀 말끔하잖아요.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말끔한 외모로 정치하는 당 대표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은 이제 다음 주자에 대한 이제 기대가 아주 강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누가 있느냐라는 현실적이 있고 그게 김 의원님 도전하세요. 한번 꺾어보세요. 이재명 대표 한번 확 꺾어버리면 한국 정치를 아마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 상대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도
또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일단 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제 그런 문제가 네.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의 돌리면서 맹비난을 했잖아요. 여의도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 돼 있는 걸 좀 여론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밟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이미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당권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친윤의 힘을 몰아서 그렇다면 이건 또 민주당과 또 견주어봐도 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발언이 진짜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홍준표 시장답지 않다. 매우 그 참 어찌 보면 치졸하고 치사하다. 아니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외부에 있던 사람을 국민의힘의 사정 때문에 말한 대로 별다른 인물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필요에 의해서 말하자면 초대해서 데려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에 울고 먹었어요. 패배해서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났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홍준표 시장 정도면 그 어른이고 그러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사람들 후보들 참 고생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뭐 대구시장 단체장 입장에서 도울기도 어렵고 그래서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고생들 많이 했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본인의 리더십을 보강하는 데도 도움되지. 아니 지금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말하면 책임지고 물러나 있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등에다가 뭐를 하는 식이 돼버리면 본인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시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홍준표 시장이 손잡고 한동훈 연대. 그게 뭐 한동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뭐 다꿰 털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근데 뭘 한동훈 저기를 해요. 난 그것도 좀 황당한 얘기고 실체가 없는 얘기다. 예, 김학의님 짧게 얘기 듣고. 네, 아니 저도 홍준표 시장 정도라면 대통령한테 고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였고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면 달리 인물들이 없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갖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정치를 작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22대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 모두 가져가려고 지금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대통령이 독선 독주하고 불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를 다 가져가면 그거 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180석을 범진보 세력에서 갖고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결국은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농해수위처럼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넘겼는데 60일 동안 결정이 안 되면 본회의로 다시 직회부할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도 법사위원장 가져가지 않아도 민주당이 다 본회의에 올리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안이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난 21대 말처럼 남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희가 꼭 법사위원장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원 구성하기 전에
대통령의 태도 변화 앞으로는 헌법의 명확한 위반이 아니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논의를 하면 원구성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자연스러운 본능의 모습일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쭐거리고 힘 자랑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는 늘 필요합니다. 한쪽에 힘이 몰리면 분명히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예. 말이 있듯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고 또 국회 내에도 여야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돼야 되고 가장 좋았던 그 관행이 바로 의장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파 1당 2당이 나눠 갖는 겁니다. 네. 저도 법사위원장을 예. 했었죠. 예.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예.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사위에 또 법사위원장의 횡포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됐어요. 안건 조정제라든가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는 법사위에 일정 기간 지나면 본회의에 또 회부가 됩니다. 자동 회부가.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여러 가지 그런 위원장을 누가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남은 약간의 그런 권력을 여쪽에도 상대 정파에도 나눠주는 덕목을 발휘를 해야지. 이게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절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상임위원장을 싹 가져가겠다. 저는 제가 보기엔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가져가면 그 정치적 부담은 아마 민주당한테 고스란히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한테 정략적으로 충고를 하면 다 줘라. 우리는 못 주겠다고 하다가 다 줘버려라. 오히려 그게 낫다. 정략적으로. 바보처럼 지난번에 하다가 또 적절하게 타협봐가지고 쓸데없는 상임위원장 가져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위 3선 이상의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처럼 그 민주당이 조국 신당하고 힘합쳐서 그냥 국회를 마구잡이 해버리면 저는 고스란히 그게 아마 민주당한테 갈 거예요. 가는데 한국 정치 전체의 모습에는 상당히 일그러져 있죠.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처럼 그거 기대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끔 최소한이라도 상대 정파한테 하는 덕목을 발휘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진짜 맞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예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눌 수 있었던 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되는 게 만약에 저희가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다 갖고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완전히 그냥 제로로 가는 거죠. 예, 전국이 완전히 경색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 이거를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 5월 달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통령과 야당과 이 영수회담이든 이런 노력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이 민심이 야당에 이렇게 표를 다 줬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당도 저희 지지층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저는 저희를 위해서도 여야 간에 이 경색을 풀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 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심이 표를 다 민주당한테 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물론.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승패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배합되는데 지금은 소수 선거제되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다수 득표한 네. 정파 후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여야 간에 정치가 없었죠. 협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 민주당은 의석이 다수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 정파인 국민의힘은 거기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는 없는 거죠.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만큼 다수파잖아요. 지금 절대 다수파이니만큼 국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한번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그 득표율을 보면 불과 5.4% 차이밖에 안 나요. 두 양당이. 그래서 어찌 보면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의석을 과잉 독점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에 누가 되느냐 이것도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제 육선이 되면서 가장 그 앞서서 도전장을 냈고 또 유력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명시적 언급은 안 했지만 의중을 좀 드러냈거든요. 김한규 의원님 이거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선이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고 5선 의원들도 예. 충분히 후보군에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원들의 평가는 내부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얘기들이 이렇게 그래요? 돼서 후보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당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당 지도부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또 너무 국회의장이 독자적인 정치를 하게 되면 또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의원들은 원내대표 구성이나 차기 당대표 이것까지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을 보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선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회의장은 약간 조금 뒤에 결정하자. 먼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예측, 원내대표 이거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식 의원도 6선이시죠. 추미애 전 장관만이 아니라 그다음 5선 의원들도 여러 분들이 있어서 정성호 의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한쪽 의원으로 전혀 쏠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그 김한규 의원님이 선수가 이제 아직은 젊으시니까 뭐 선수대로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이 그냥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라는 것이 그리고 켜켜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국회에서 내려온 관행은 존중이 좀 필요하다. 예. 그 선수가 저기 그러면 뭐 초선 중에서 뽑으면 저 초선이 의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닌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리더십에 독특한 또 문화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5선도 안 됩니까? 무조건 6선이어야 되나? 가능하면 저희 때까지는 그랬어요. 저희 때까지는 하더라도 당연히 선수 한 분인 분 또 선수가 같으면 나이가 위신 분 어찌 보면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적당합니다. 그게 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될 경우에는 첫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나름대로 이거 이정표를 이제 쌓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했고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법무장관 할 때 추윤등 갈등 그걸 또 떠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상민 의원님. 아니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권을 잡는데 정권을 잡는데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뭐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로 추미애 전 장관한테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이고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의장이 되면 참 걱정됩니다. 더 걱정돼요. 양당의 당대표들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뭔가 이건 일그러져 있는 영웅들이 조그만한 교실에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다가 지금 전 법무장관, 전 검찰총장 출신들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 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뭐 그런 적개심을 아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걱정됩니다. 근데 22대 국회 없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추미애 그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첫 아니, 여성 그게 국회의장도 네. 의미는 있죠. 아 그렇죠. 네. 첫 여성 국회의장도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선수를 기준으로 해도 조정식 추미애 두 분이기 두분 때문에 중에 한 분이죠. 전 후반기 예.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추미애 장관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만나는 일은 시정연설이라든지 몇 번 없어요. 두 분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뭐 국정 운영이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아 이건 뭐죠? 예.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그 공식 행사나 예. 또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간의 거중지간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그 국회 수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예. 또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그런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조정식 의원을 미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 당내부에서 잘 이렇게 네, 네. 제가 정하겠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 네.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이 지금 20명을 채워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큰 바위돌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2석을 얻었고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군소정당 후보들 연합해서 6석을 추가하면 이제 18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석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분들을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초기에는 이제 총선 때는 지민 비조해가지고 협조 분위기였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뭐 지금도 특별히 긴장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크게 보면 범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같이 일하거나 이런 교인적인 교분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사회 이분들이든 어떤 분이든 다 민주당 자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별도의 정당 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당은 다 어차피 해산될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 네. 시민사회 분들까지도 결국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기회는 드릴 거다. 드릴 거다. 그다음 분위기가 보면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딱 20명이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미 분위기는 조국혁신당 주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한 분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캐스팅 보트가 됐어요. 내가 들어가면 20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고 이런 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회 운영만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의 정치력의 시범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분위기상은 지금 이거를 20석으로 돼 있는 걸 국회법을 바꿔서 10석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허들을 낮추는 건 안 된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고 여전히 또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라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20명을 채워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입장이 달라졌겠죠. 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생각은 달라졌을 테고 그러나 이제 전공법으로 저는 이건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렇게 뭐 꺼주기식으로 뭐 민주당에서 보면 비례대표들을 제명 뭐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뭐 조국 신당에 가는. 근데 당당하지 않다. 당당하지도 않고 꺼주기지 않고. 예. 그리고 본인들도 뭐 싫다고 그렇게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그런 자체가 뭐가 아이간 자연스럽지가 않고 예. 그 음습한 기운이 예. 도는 거고요. 예. 원래 교수단체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능적 제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수단체가 아니면 식물국회의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전혀 국회 운영에 참여도 못하고 못하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종전부터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교수단체의 법정 구성원 수를
낮춰야 된다. 말하자면 20석인 거를 10석 정도로 네. 낮춰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고 사실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10석 정도로 낮춰서 낮추자. 다른 당들도 지금의 조국신당이 아니라 예. 차후 다른 당들이 태동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당들이 말하자면 같은 국회 내에서 서로 간의 그 협치를 어떤 문화도 축적하고 연합 정치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교두보로서 그 교수단체의 법정 구성수를 10석으로 낮추는 그리고 이거 국회법 바꾸면 돼요. 아니 민주당이 뭐 저 전에도 뭐 지금보다 숫자 적은 때도 밀어붙여서 됐는데 뭐 안 될 리가 있어요. 이거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대하기가 명분이 네. 그러면 아니 이거 소수파를 오히려 의견을 존중하자는데 이 명분을 국민의힘이 안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번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상 해보시니까.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아니, 않은 너무 것 같다. 국민의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시면 내가 책임지고 국민의힘하고 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좀 나오는 얘기가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나름 이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반경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은근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례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그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앞섰잖아요. 두 번째는 지역구 당선자, 민주당 호남 지역 당선자가 지난 21대보다 7% 정도 득표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그거 때문이죠. 뭐. 다 속셈은 아는데 저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나가서 사실은 다당제를 민주당도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 다당제를 가는 하나의 적경으로 교수단체 수가 낮춰줘야 이런 소수당이 지금 저 조국신당이 13석인가요? 13석에 12석. 12석. 12석에 상당히 사실은 비례대표로서 얻은 그리고 득표율로 보면은 상당히 얻은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적 실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봉법이고 정직한 방법이 국회법 교수단체를 한 것이다. 허들을 낮추자. 네, 뭐, 네. 당론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요, 뭐 그건 당론을 그걸 정한 건 아닌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제 윤건영 의원은 좀 반대하는 아니 개인을 10석 냈습니다. 정도로 낮추는 거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측면에서나 국회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 거죠. 당장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려면 5월 30일 날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는 본인들의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당 내부에 그러니까 그럴 때 하라니까요, 빨리.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더민주 이제 그 비례 정당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이쪽에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서도 지금 20석이 되는 상태라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저희 당으로 올 거고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시민사회 추천 두 분 하고 김종민 의원 하게 되면 20석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김종민 의원이 이제 이번에 3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현재 이제 의석수가 12석 가장 많으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아까 선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뭐가 뭐 꼬매듯이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정치적 실제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국민들이 기준에 도대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그렇죠. 그렇게 딱 10석을 낮추면 이건 해결될 수 있고 간단한 방법이고 민주당이 그 정도의 품도 못 갖추면 협량이죠. 아니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이요.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의 이슈도 있습니다. 10석으로 낮춰도 여긴 2석, 3석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가 독자적으로 못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원내교섭단체로 활동하고자 하고 있는 또 독자적인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석으로 맞추면 조국 혁신당만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5석으로 낮춰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느 당이나 특정하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전문가들이고 국회에서도 계속 저도 네. 활동했을 때 열석으로 낮춰야 된다는 노력고 법안도 냈어요. 저는 그 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예. 양당이 예. 다른 당이 끼어드는 거 싫죠. 네, 네. 민주당도 조국 신당이 끼어들면 싫죠. 예. 더구나 지금 위협 세력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럼 위협 세력이 아니고 만만해요. 아니, 네. 그게- 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더 이상 논쟁은 안 될 것 네네. 같고요. 두 분 30초씩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어떤 거에 대해 30초. 아니 전체적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여튼 이 정치가 이게 진화 발전하기보다는 21대 국회와 그 전 국회가 더 악화됐고 네. 22대 국회 상황을 딱 보면 걱정하는 게 더 네. 많다는 게 국민적 기준입니다. 예.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 제1당 민주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네. 해야 된다. 네. 그 정치를 복원하는데 무엇보다 정치를 복원하는데 뭐 주고받고 하든 딜을 하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복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정치 복원해야 되고 22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 통과 등으로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우리끼리만 독자적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치 복원 어떤 대통령의 국정 그 방향 전환 이거를 강조하셨고요.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